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세계 경제 10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움츠러든 내수 경제, 또 글로벌 패권 전쟁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을 모시고 2022년 올해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친절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 KDI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KDI는 197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 분야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50주년을 맞았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한 뭐 원년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KDI는 우리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를 했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만한 우리 금융실명제 했고요. 그리고 IMF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한국 사회의 비전, 비전 3020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를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또 원장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3년째를 어느덧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정책 수단도 많이 동원도 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팬데믹이 3년 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미크론 확산의 경계는 늦추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계 경제 너무 좀 거시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개될지 좀 큰 틀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질문하신 내용 진짜 어려운 질문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KDI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을 쭉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2022년 그리고 2021년 뭐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V자형 회복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여파가 갈지에 대해서는 또 아무도 예측을 못한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올해 한국 경제 예측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단 큰 방향은 회복으로 간다. 다만 회복의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내놨었죠. 했습니다. 다른 뭐 주요 기관들도 크게 바뀐 것 같잖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리스크지 않습니까? 올해 대내외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3.0 올해 성장률을 예측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놨고요. 대신에 여러 리스크가 잘 관리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한 평량을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외 리스크가 아무래도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가 공급망 교란 요인이라는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죠. 그 상황 속에서 원자재, 석유, 철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속에서도 물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고 그 속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네. 대외 요인 중에서 또 하나는 네. 역시 우리와 가장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네. 중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 예.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저성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일부 기관에서는 5%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네. 대외 리스크 중에서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대외 리스크 중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뭐 그렇게 대외적인 것들. 그렇죠. 보고 네. 있습니다. 대외 부분은 그렇다고 치면 네네네. 대내 부분은 여기저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아무래도 부채 문제. 부채요. 그렇죠. 부채 문제는 뭐 가계 부채도 있고요, 또 기업 부채도 있고 이 부채 문제들이 우리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속에서 한편으로 회복에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계, 자영업자 그리고 일부 법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와닿고 있고요. 네. 또 이 와중에 사실 여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종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리스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현안과 또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최근 무섭습니다. 특히 지난 한 석 달 동안의 상승세가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은 일단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우려는 없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 네. 발표에 따른다면 거의 한 18% 정도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반기 직전 상반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추세들이 올 상반기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사실은 이 부분 관련돼서 국내 물가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네. 그 수입 물가와 아주 연동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상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의 일종의 추세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속에서 적어도 올 하반기 들어선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이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된다라면은 그렇다라면은 물가가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저희들 상고하자. 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그 한은에서 지금 목표라고 있는 2.0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물가 안정 관련돼서 한국은행과 그리고 우리 정부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성장 전망 또 인플레이션 물가 전망 등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이번에 또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답답한 게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들 좀 회수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되는데 아직 코로나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그렇죠.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해 한 4차례 정도, 더 많게는 뭐 6, 7차례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은행도 지금 1.25로 올렸죠. 네. 그리고 네, 그렇죠. 추가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예고를 한 상황이고 한데 이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들도 초기에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그러니까 일정 속에 잡힐 것이다라고 초기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히 아무래도 미국 사정이라는 것들이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그런 일종의 회의론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미국 중앙은행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 다 예측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난번 발표에 따른다라면은 우리 굉장히 네.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해왔던 양적 긴축까지 그렇죠. 네. 뭐 올해 내로 어젠다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우리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것들은 네네.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현실적인 그 통화 정책의 정상화, 또 나아가서 금융 정책의 정상화 속에서 그동안 풀린 돈들이 다시 이제 묶여드는 그 속에서 전 세계적인 일종의 자산 가격의 재조정 네. 이라는 것들이 불가피할 것이고 네네. 또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 흔히 많이 떠올리는 우리 긴축 발작 이 과연 어떤 지역에서 발생할 것인지 특히 이제 그 신흥 공업국들 네네. 신흥 경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이제 뭐 예견되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이 3대 경제 주체의 빚이 5천조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국가 채무, 가계 부채 이거 해결 방안이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풀렸던 돈들을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빚의 이자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다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국민들이 걱정하시듯이 그리고 여러 전문가가 걱정하듯이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가계 문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 조금 차원은 조금 다른 차원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네. 우선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속도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련해서 나라의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네.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에서 관련돼서 이 국가 관련되는 이 자금들, 네. 재원들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국가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응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네. 약간의 숨통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급한 거는 지금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뭐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왔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이후로 지금 또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그야말로 가계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우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에 자영업 부분에서의 부채가 늘어난 게 110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그쵸. 네. 작년 1년 동안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자영업자 1인당 부채 네. 3억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네. 가계부채에 나아가서 특히 자영업 부채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들 이거는 바로 현 정부는 물론이고 네. 새 정부가 들어선다라면은 네.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을 봐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게다가 올해는 또 양대 선거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현안. 네. 당연히 이쪽으로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조언이랄까요? 아니면 뭐 바람이랄까요? 차기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바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또 역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이런 문제가 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네, 될 네, 것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네. 일종의 구제책이라는 게 필요하고 네네. 그와 더불어서 또 코로나의 중요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까지 포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청년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한시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정부와 민간이 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기업 측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 기업 측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좀 이제 네. 그 중장기 비전과 관련돼서 네네. 우리가 향후에 나아가야 될 코로나 극복 기회에 나아가야 될 이런 어떤 네. 새로운 먹거리 산업과 관련돼서 일종의 선제 투자라는 것들이 새 정부에서 비전을 보여주자면서 동시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선제 투자. 뭐 그 분야는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네. 지금 원래 새로이 투자될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투자가 아무래도 그렇죠. 예, 새 정부가 네네. 일종의 포석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와 맞닿아 있는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3,500만 명?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일자리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 관련해서 연구 조직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동안 이 관련해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워낙 어려운 난제이지만 네네. 정치권에서는 크게 많이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네. 우리 국제 연구기관들이 좀 합심해서 이런 사회적 난제, 그렇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해서 네. 정부 부처와 이제 협력해서 이제 일종의 연구 조직을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뭐 제조업 부분에 대한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서비스 산업 부분들로 인력들이 계속해서 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걱정스러운 것들은 우리 인구가 감소하면서 관련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치 현실적으로 우리 생산 가능한 인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부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대책은 크게 두 팀으로 나눠놨는데요. 하나는 어차피 인구가 감소한다라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속도를 늦춰보자. 네네. 늦춰보자.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인구는 비록 감소한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지금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들로 하여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자. 네네네.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우리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알려져 있는 여성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좀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육아, 보육 이런 쪽 그리고 관련해서 경력 단절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연구 꼭지 이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요. 네.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1인당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산성을 높여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달리 말씀드리면은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잡고 관련되는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올 한 해 계획 그리고 원장님의 남은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KDI에 이제 그 원장으로 와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한국 미래에 관련되는 정평 있는 네. 연구기관을 이제 어떤 식으로 국민과 좀 더 가까이 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졌던 그런 부분들 아까 대표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야말로 난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그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네, 가야죠. 우리 그동안 고탄소 산업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저탄소 산업으로 과연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전환. 네. 우리 코로나 맞으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우리 메타버스 등장하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외 패턴은 그야말로 우리 온라인 쇼핑이나 그야말로 정착이 되어버린 이런 큰 변화 그 속에서의 우리 경제 사회 정책이 가야 될 이와 같은 큰 화두가 되는 정책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돼서 KDI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우리 뭐 대외에 OECD, IMF, 그다음에 월드뱅크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동 출간을 합니다마는 브루킹스와 같은 이런 아주 유수한 국제적인 연구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비전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여론들도 좀 수렴해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청사전을 좀 많이 내놓는 그런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 계획과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인데요. 깊이 있는 연구와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 사회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장표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